시클라멘이 놓인 창가. 여기에 가까워질 때쯤 교외의 민영전철이 속도를 줄이고 진입로의 급커브를 돌며 선로에 바싹 붙어서 있는 집들의 처마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듯 지나간다. 이윽고 전철이 역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면 플랫폼을 가리는 듯한 간판들로 인해 집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산부인과, 금융업체, 새우 요리집 따위의 간판이 이어지고 천장이 끊긴 플랫폼 바로 앞에 쇼핑센터 건물이 우뚝 서 있다. 좀 전에 커브 구간을 돌기 직전 선로변에 복작복작 들어서 있는 민가 쪽으로 차체가 기운다. 그중 한 단층집, 하얀 레이스 커튼이 곱게 접힌 출창 한 구석에 꽃 화분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이 보인다. 겨울부터 봄까지는 시클라멘, 여름과 가을에는 베고니아 혹은 제라늄. 그런데 언제 보아도 늘 빨간 꽃들이다. 남향인데다가 앞이 선로이다 보니까 시야가 트이고 볕이 잘 들어서 꽃 화분을 그 출창에 놓아두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꽃이 전철로 오가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으리라고는 루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집안에서 바라보면 질주하는 전철의 차창과 출입문 너머로 사람 그림자가 비치기는 하지만 한순간일 뿐 딱히 마음에 담아두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집에 루리 혼자 산 지 벌써 10년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이웃 잡화점에다가 집터의 절반을 팔고 세금을 제하고 남은 돈으로 혼자 살기에 마침맞은 아담한 집을 새로 지었다. 평생 혼자 늙어가리라는 마음을 굳히고 있었기 때문에 2층은 올리지 않았고 그냥 단층집으로 지었다. 계단 오르내리기조차 힘에 부치고 위험해질 나이가 분명 닥쳐올 것이다. 그것을 루리는 냉정하게 내다보았던 것이다. 작은 욕실이며 부엌 모두 노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게 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설계를 의뢰했다. 방마다 턱을 없애고 침실용 화장실을 따로 마련했다. 도둑이 든다든지 하는 위기 상황이 닥쳤을 경우에 집 밖으로 피신할 수 있게 침실에다가 비밀 탈출구를 만들었다. 유리창에는 쇠창살을 달고 자물쇠는 이중으로 설치했다. 장난 전화는 곧바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벨이 울리지 않게 조작 가능한 전화기로 바꾸었다. 날이 어두워지면 실내 전등이 자동으로 켜지게끔 장치를 해놓은 것도 최근 1, 2년 사이의 일이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선로변의 이 집을 오래도록 마땅치 않아 했다. 아버지도 잠시 살다가 옮길 요량이었던 듯하다. 하지만 생전의 사업인 타월 도매상의 경기가 신통치 않아서 결국 도브이케의 가게를 접고 월급쟁이로 일하면서부터는 교외 전철이 지나는 선로변의 이 집에 그대로 눌러 살게 되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전철의 진동에 어머니는 노상 푸념을 늘어놓았는데 그나마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실 무렵에는 포기하고 옆 동네로 파트타임 일을 나갈 만큼 활기를 되찾았다. 무엇보다 역에서 가까운 게 최고지 라면서 기뻐했던 것이다. 그 무렵에는 루리도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생명보험 회사에는 워낙 여직원이 많고 정년까지 근무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서 마음이 편했다. 그러다가 지가가 점차 오르면서 이런 데서도 한 평에 얼마 또 얼마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땅값이 계속해서 올랐던 것이다. 그러자 어머니는 다시금 어딘가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교외로 이사가 살고 싶다는 바람을 입에 올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러자면 보통 일이 아니지 싶어서 모녀 모두 생각뿐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나자 루리는 싫든 좋든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 당장 내야 할 세금만 해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이참에 토지를 팔아 새로운 곳으로 옮기자는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추억이 깃든 곳인데다가 역에 가깝다는 것, 그 역에서 전철을 타면 오사카까지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와서 그 자리에 그냥 새로 집을 짓고 살기로 했던 것이다. 양 이웃에 있는 잡화점 아카네, 그리고 중국 음식점 메이로켄, 모두 오랜 정이 들었고 속을 알 수 없는 낯선 동네로 이사하는 것도 내키지 않았다. 한때 땅 투기꾼들이 찾아오는 등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지만 경기 후퇴와 함께 그런 소문도 점차 수그러들었다. 루리는 정년 퇴직 후 오사카의 부티크 이레네에서 근무한 지도 벌써 4년이 되었다. 부티크 이레네에는 오사카 남부의 유럽 거리로 불리우는 스오마치와 타다미야마치 변 한 귀퉁이의 빌딩 1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레네에다가 루리를 소개해 준 사람은 유럽 여행 때 알게 된 여성이었다. 루리도 그녀도 단신으로 여행에 참가한 터라 한 방을 쓰게 되면서 친해졌던 것이다. 둘 다 독신인데다가 직장에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여행 기간 동안 완전히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 나이도 비슷했는데 그녀는 아직 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었다. 쾌활한 사람으로 멋쟁이였다. 그녀가 바로 부티크 이레네의 고객이었는데 마침 이레네의 여사장이 나이도 좀 지긋하고 느낌 좋은 사람을 구하고 있다면서 루리 씨가 적임자 같다며 추천을 해 주었던 것이다. 루리는 정년 후에 마땅히 갈 곳도 없던 차였다. 몸도 아직은 고장난 곳 없이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일을 할 생각이었다. 혼자 사는 여자 선배들 중에는 퇴직금을 몽땅 털어 실버타운에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규정상 애완동물은 일절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는 말에 애지중지하던 개를 남의 집에 보내고 귀여운 애완용 새는 자기 소나기로 꽉 쥐어 죽였다고 했다. 루리는 몸서리를 치며 그 이야기를 듣고 적어도 자신의 토지와 집이 있는 이상 여기서 끝을 보자고 새삼 결심했다. 좀 더 지나면 생각이 변할지도 모르지만 수족관 속에 갇혀 사는 물고기가 되느니 외적과 위험이 많더라도 넓은 바다를 마음껏 유영하는 잔고기가 되겠노라 마음먹었던 것이다. 예쁘고 아름다운 옷들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면 마음도 즐거울 것 같아서 한번 가보았는데 이레네 사장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이레네는 자그마한 가게로 젊은 점원이 한 명 있을 뿐 여사장은 오사카 북부에도 가게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서 이쪽으로는 나오지 않는 날이 많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점장을 대신해 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루리가 오래 몸담았던 회사에 마침 여사장의 지인이 있었던 모양으로 전에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루리에게 믿음이 갔는지 바로 채용하게 되었다. 루리는 가냘픈 몸매에 허리가 다소 길어 보이지만 다리가 예뻤다. 민트하게 내려온 어깨에 목이 길고 숱은 많이 줄었어도 갈색으로 물들인 머리가 탐스러워 보였다. 귀밑 언저리에서 가지런히 자르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헤어롤로 말아서 볼륨감 있게 컬을 주었다. 피부는 희고 주름도 아직 없었다. 젊었을 때부터 귀찮게 여기지 않고 바지런히 관리를 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남들에게 대놓고 말한 적은 없지만 루리는 항상 정신력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자그마한 얼굴, 오목조목한 이목구비, 상냥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보면 얌전하고 다소곳한 사람 같다 싶겠지만 루리는 나이에 걸맞게 뻔뻔스러워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결코 만만히 보거나 얕본다는 것은 아니었다. 한도 끝도 없이 무서운 것이 세상 사람이며 사물임을 이 나이까지 살면서
피부로 느껴 알기에 오히려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딛는 심정으로 살고 있었다. 그 대신에 어쩔 수 없는 일, 말해보았자 돌이킬 수 없는 일에는 연연하지 않았다. 비판이나 지시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인성 고집이라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하고 뻔뻔스럽게 나갔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남몰래 생각하고 있는 정신력인지도 모른다. 비호해주는 사람 하나 없는 여자의 홀로살이는 주위의 주의를 거듭해도 모자란다. 큰 돈벌이가 어떻고 돈놀이가 어떻고 하는 소리에도 루리는 대차게 귀 한 번 기울이지 않았다. 욕심부리는 일 없이 견실한 주식과 토지 가옥의 권리증 따위를 은행의 대여 금고에 넣어두고 정기예금 이자로 가끔 옷을 사입거나 조촐하게 국내 여행을 다니곤 했다. 부티크에 나가 일하기 시작하면서 루리는 다시 새로운 인생이 열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오사카 남부의 번화가에 부는 바람을 맞고 있노라면 이 모습 그대로 영원히 나이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수입품을 대주는 거래처 남자 직원들도 루리에게 친절했다. 젊은 남자들은 루리를 40대 정도로 짐작하고 있는 모양인데 연배의 남자들은 역시 보는 눈이 있는지 쥐는 됐지 싶은데 그렇게는 안 보입니다. 젊어 보이세요? 라는 소리를 곧잘 했다. 그때마다 루리는 저요? 38살인걸요. 취향이 수수해서 나이 들어 보이지만 하고 웃었다. 세상에는 당신들이 모르는 일이 세고 셌다니까 하고 남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여자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었다. 루리의 친구들 중에는 45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27이라고 속여 어린 대학생과 여러 해 동거했던 여자도 있었다. 그 대학생이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면서 이제 슬슬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꺼내기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뺐다고 했다. 여자란 이승과 저승을 자유로이 오간 명관 오노노 다카무라처럼 시간을 초월해서 곳곳을 날아 돌아다니는 존재인지도 모른다고 루리는 생각했다. 명관이란 지옥에서 중생의 죄를 재판하는 관리를 뜻한다. 올해 64살의 루리는 이렇다 할 미용술은 물론 성형수술 한 번 받은 적 없었다. 루리는 그런 짓을 하는 인간을 대놓고 비웃었다. 그것이 노인성 고집이라는 반성을 하지만 정신력이 없는 탓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리고 너무 고리타분한 생각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정색을 하고 어쩔 수 없잖아. 고리타분한 게 뭐 어때서? 라고 받아쳤다. 요컨대 나는 내 식대로 사는 뻔뻔한 여자야 라고 루리는 생각했다. 하지만 겉으로 보아서는 모를 것이다. 바느질 좋고 재질 또한 나무랄 데 없는 검정 드레스 차림에 연한 검정 스타킹, 검정 단화, 네크라인은 약간 넓게 펴서 희고 고운 피부를 드러내고 있었다. 자그마한 다이아몬드 하나가 가느다란 황금색 체인에 달려 길고 우아한 목을 타고 내려와 하얀 가슴팍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 물론 진짜 다이아몬드였다. 정년을 무사히 맞이한 데 대한 포상으로 자기 자신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하지만 액세서리는 그게 전부일 뿐 루리는 그 흔한 반지도 귀고리도 하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피부나 마음에 부담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시계도 브로치형이었다. 손목시계는 손목을 조여서 혈액순환에 좋지 않다고 믿고 있었다. 한편 자신은 비록 심플하게 하고 다녀도 젊은 점원에게는 가게 상품을 직원 할인가로 구입해서 입고 다니게끔 부추겼다. 이른바 걸어다니는 마네킹과 같은 것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게는 오후 7시에 문을 닫았다. 젊은 사람들은 먼저 퇴근하고 루리가 남아서 뒷정리를 한 뒤 가게 문을 닫았다. 오후 3시부터는 젊은 점원이 2사람으로 는다. 사장이 나와 있을 때는 곧장 퇴근하지만 혼자일 때는 야간 금고에 들렀다가 귀가 전철에 오르곤 했다. 예전 같으면 츠카타를 만나게 되려나 하는 헛된 기대도 있었지만 지금 그는 오사카에 없었다. 그 시간대의 전철안은 낯선 남녀들로 북적인다. 루리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지쳐갔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장보다 출퇴근에 마주치는 사람들의 무감동한 얼굴, 까닭 없는 아기에 찬 표정들에서 피로를 느꼈던 것이다. 그럴 때면 츠카다가 보고 싶어졌다. 작년 늦가을 무렵 츠카다가 처음 집에 찾아왔을 때 그는 하얀 시클라멘 화분을 안고 있었다. 루리는 그 일요일 마침 일을 쉬었다. 어머니 제사에 맞춰 친척들이 모이기로 되어 있어서 하루 휴가를 냈던 것이다. 1회 내의 정기 휴일은 수요일이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 보니 웬 남자가 대문 앞에 서서 인터폰을 누르고 있었다. 몇 번 눌러보더니 집안에서 무슨 응답이라도 있나 싶어서 귀를 기울였다. 앞서 말했던 자동 장치에 의해서 집안의 불이 저절로 들어와 있으니까 누가 안에 있는 줄 알았던 모양이었다. 초로의 남자인데 한쪽 팔에는 근처 쇼핑센터 포장지에 쌓인 꽃 화분이 들려 있었다. 하얀 시클라멘이었다. 등 뒤에서 루리가 말을 걸자 남자가 돌아보며 이 댁에 사시는 분입니까? 하고 물었다. 경쾌한 오사카 사투리였다. 선뜻 말하면서도 경솔한 투는 아니라서 제법 마음가짐이 확고한 나이대의 남자로군 하고 루리는 생각했다. 날이 추워서 얼른 집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낯선 사람을 안에 들이기도 싫거니와 열쇠로 문을 따는 모습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남자는 딱히 집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는 듯 문 앞에서 선 채 말했다. 사실 저는 매일 출퇴근길에 대게 창가에 핀 꽃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주일 남짓 꽃 화분이 보이지 않기에 여태 없던 일이라서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게다가 지금까지는 시클라멘도 그렇고 베고니아도 그렇고 전부 빨간 꽃이던데 가끔은 흰 꽃도 어떨까 싶어서 주제 넘은 참견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뜻밖의 이야기에 루리의 머릿속에 맨 처음 떠오른 생각은 별난 사람이네 였다. 워낙에 일본 남자들은 꽃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하물며 바쁜 출퇴근길에 남의 집 창가에 핀 꽃 따위를 바라볼 여유가 있겠나 싶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루리에게는 왠지 모르게 남성 불신, 남성 경멸 사상이 자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 저 다른 뜻은 없으니까요. 괜찮으시다면 이 흰 꽃도 즐겨주시죠. 제가 드리는 감사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남자는 명함을 꺼내 화분과 함께 내밀었다. 명함은 노안경 없이는 볼 수가 없어서 루리는 번거로운 마음에 그럼 사양 안고 받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었다. 빨간 시클라멘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시들어 버렸거든요. 지금 다른 데 옮겨 놓았는데 얼른 이 화분을 창가에 놓아둘게요 하고 예를 표했다. 남자는 안심한 듯 웃으며 가볍게 인사하고 땅거미에 뒤섞여 사라졌다. 반올림하여 선량한 사람의 부류에 넣어둔다 라는 세인유를 어딘가에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루리가 생각하기에 딱 그런 느낌이었다.
나중에 이웃 음식점 메이로켄에 라면을 먹으러 갔다가 제사는 무사히 마쳤느냐는 주인의 물음에 대답하며 아까 그 남자에게 라면이라도 한 그릇 대접할 걸 그랬나 하고 문득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번화한 스오마치 거리에서 일하는 건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 누군가와 교분을 맺는 것은 이제 싫었다. 낯선 남자와 마주해야 하는 것도 답답한 노릇이었다. 그대로 헤어지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이튿날 아침 창가에 하얀 시클라멘 화분이 눈에 들어왔을 때는 전철 차창 너머로 보이는 꽃에 마음을 위로받았다는 그 이야기가 진심으로 다가왔다.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전날 받은 명함을 들여다보았더니 난바 방면에 있는 회사로 그리 멀지는 않았다.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이름을 대고 저 시클라멘 집인데요 라고 하자 예 하는 대답이 돌아왔다. 너무도 무방비하고 정겨운 목소리였다. 루리는 그 목소리와 어조에서 과연 이런 사람이라면 시클라멘 화분을 안고 낯선 집을 방문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뭐 그리 낯선 집은 아닌데요 하고 남자는 말했다. 그날 이후 루리와 그 남자, 즉 츠카다는 일터가 가까워서 이따금씩 만나게 되었다. 이용하는 지하철역이 츠카다는 난바, 루리는 신자이바시였다. 신자이바시 쪽이 교통의 요충지인 우메다에 가깝다 보니까 그 부근에서 가볍게 식사를 하고 작은 바에 들러 목을 축였다. 이 낯선 집인 줄 알면서도 날마다 오며 가며 보다 보니까 어느새 진작부터 아는 사람의 집인 양 여겨지더군요. 츠카다의 귀밑털은 거지 반 하얗게 새어 있었다. 골프 때문인지 얼굴이 검붉게 그을려 있었는데 지금은 골프를 그만두었다고 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은 지인이 차린 엔지니어링 회사인데 그에게는 두 번째 직장이라고 했다. 요즘은 오카야마나 히로시마 쪽에서 들어오는 일이 많다 보니 조만간 히로시마에 지점을 내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그리로 가게 될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 뭐 남자는 죄 구루마 도라지요. 이 전국을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중년 남자 아니면 다네다 산토카 천재적인 방랑 시인이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바로 남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말이에요. 츠카다는 68살이라고 했다. 도저히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요. 루리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연배가 그 정도 되니까 시클라멘 화분 따위를 안고 오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츠카다에게 더욱더 믿음이 갔다. 네. 그러는 루리 씨야말로 제 나이로는... 루리는 왠지 무방비한 츠카다 앞에서는 자신도 덩달아 무방비해져서 실제 나이를 털어놓았다. 저 사실 말인데요. 하고 츠카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뭐 그까진 나이야. 개인적으로 느렸다 줄였다 하는 거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나이를 각자 알아서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나이를 알아서 되면 된다. 루리는 자신보다 더 뻔뻔한 인간도 있구나 싶어서 웃고 말았다. 게다가 사람이 제대로 사는 건 60 넘어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라고요? 네. 이 세상 사람들의 복잡다단한 사정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인생의 달인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별론데 60을 넘기고 보니까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임을 깨닫게 되더군요. 그걸 저는 인생의 갖가지 복잡한 사연을 이해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알려면 60는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츠카다는
공무원이나 교사 출신과 달리 말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생각한 것을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훈련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았다. 이 또한 업무로 다져진 장사꾼의 감각인지도 모른다. 루리는 구시대 사람이라서 사농공상이라는 옛말을 항상 듣고 살았지만 사실 인간적으로는 휙 뒤집어서 유연하고 거침없는 상을 최고로 쳤다. 도부이케 상인을 아버지로 둔 탓일까? 아버지는 장사꾼 치고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가게를 날리고 말았지만 말이다. 저는 창가의 그 꽃을 보면서 저 집에는 신혼부부가 살고 있으려나 하고 생각했어요. 겉은도 늘 예쁘고 생활에 탄력이 있어 보였어요. 그러셨어요? 사실 저는 결혼은 한 번도 못하고 말았는걸요. 신혼집으로 오해받은 것만으로도 기쁘네요. 아유, 결혼을 못하고 말다니 그런 소리 마세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하긴 그렇지요. 루리는 생글생글 웃으며 자신의 신상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치카다는 루리보다 훨씬 말을 많이 했다. 니시노미야의 산지에 아내가 집을 지었는데 거기 들어간 대출금이 아직 남아 있어서 자신은 당분간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했다. 게다가 자리 보존하게 된 장모를 모셔와 살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딸 내외 사이가 재미없게 되어 딸이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에 돌아와 지내고 있다는 것. 반대로 아들 내외는 고베에 사는데 한번 와보지도 않는다는 것. 즉하다 자신은 어찌 되었든 간에 아내는 인생 설계가 모조리 틀어져서 재미가 없다며 볼멘 소리를 한다는 것 등등. 즉하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재미없는 걸로 치자면 내가 제일 재미없는데 말이죠. 주장은 해보셨나요? 뭐 말할까 싶었지만 관뒀어요. 아무도 내가 하는 말 따위는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저 츠카다 씨. 네? 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았던 만화 중에 탕쿠탕쿠로라는 거 기억나세요? 단기치의 모험이라든지 말이에요. 오, 그러고 보니 있었네요. 생각나요. 소년구락부에 연재되었었죠? 거기 나오는 만화 주인공이랑 츠카다 씨랑 꼭 닮았어요. 그리운 이름이네요. 야마나카 미네타로, 사사키 군이의 시대. 그리고 가와메 테이지의 사파에 등장하는 남자아이하고도 꽤 닮으셨어요. 들을수록 그리워지는데요. 루리 씨, 소년 잡지를 읽으셨나요? 위로 오빠가 있었거든요. 그 오빠는 전쟁 때... 아니요, 그 전에 18살 때 세상을 떴어요. 우리 집은 언니, 오빠 다 요절했어요. 아이고 저런. 대신 루리 씨는 그만큼 더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츠카다는 만화 주인공 이름인 단기치라는 별명을 루리에게서 선사받게 되었다. 만날수록 대화에 재미가 붙었다. 츠카다는 이공계라서 종전 직전까지 징집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 학생운동에 관한 이야기, 공습 이야기. 전쟁 때 이야기가 나오자 추억담은 끝이 없었다. 몇 번째인가 만났을 때 츠카다는 루리에게 문득 이런 말을 꺼냈다. 다이쇼 시대의 여류 하이쿠 시인 중에 구보 요리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아니요. 전 하이쿠는 잘 모르는데요. 츠카다 씨, 그런 취미 있으세요? 아니요. 나도 잘 몰라요. 하지만 아주 젊었을 때, 이 종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51, 2년 무렵이든가 결핵을 앓았는데 말이죠. 네, 그 무렵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결핵에 걸린 사람이 꽤 많았죠. 네, 그래서 이 탄고의 어촌에 사는 친척집에 머물렀죠. 날마다 생선천지였어요.
나중에 한참 지나서 가보았더니 튤립밭 천지에 탄고 치리맨 생산이 한창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무료함을 달랠 길이 없어서 광 속에 있는 묵은 책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구보 요리에라는 사람의 하이쿠 문집이 있더군요. 쇼와 초기 때의 책이었어요. 이 사람 다카하마 교시의 제자인데 하카다에 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규슈 제국대학 의학부 교수였답니다.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만 금실은 좋았다고 전했다. 요리의 씨는 꽃을 좋아해서 2층 난간에 제라늄 꽃 화분을 몇 개 늘어놓았답니다. 예쁘게 핀 꽃들이 동네 사람들 눈에 띄어서 칭찬도 듣고 요리의 씨도 자랑스러워했죠. 동네 사람 중에는 구보 박사댁 2층 창의 제라늄 오가며 보다 봄날이 저무네 라는 시를 보내오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라네요. 어쩜 그게 언제쯤 일이죠? 아마 1922년, 23년 뭐 그때쯤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 중에 담 너머로 삐쭉 얼굴만 보이게 지나던 기마병이 있었대요. 그 지역에 주둔하던 병영의 여단장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무슨 모임에서 그 집 남편인 구보 박사와 이 여단장이 동석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은 아침 저녁으로 병영을 오가는 길에 대개 2층 난간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지납니다. 유독 빨간색과 분홍색이 많아 보이던데 다행히 자신이 흰색 꽃을 많이 피웠으니까 나눠드릴게요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하가 하얀 제라늄 꽃 화분을 가져왔다네요. 어머나, 자상한 군인이네요. 그걸 읽다 보니까 마치 딴 세상 이야기 같더군요. 철이 들면서부터 내가 아는 군인이라고 하면 어깨로 바람을 가르며 의수되는 녀석들 뿐이었거든요. 사나운 얼간이들 뿐이구나 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다이쇼 무렵의 군인 중에 이런 사람이 다 있었구나 하는 감동이 일었답니다. 이 루리 시댁의 꽃을 보면서 문득 그 옛날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하얀 시클라멘 화분을 안고 루리 시댁 초인종을 눌렀던 거죠. 나도 참 한가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제가 구보 요리애가 되는 건가요? 어떤 시를 짓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시구는 기억하지 못해요. 뭐 그런 걸 음미할 만한 문화적인 소양이 없었겠죠. 그 당시 젊은 내게는 다만 문장으로 봐서는 어쩐지 여성스럽고 얌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하고는 다르네요. 아니요. 이 어릴 때 마츠야마에 살았는데 마침 그 집 별채에 하숙하고 있던 나스메 소세키 또 마사오카 시키로부터 귀여움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후에 조부모의 맹목적인 사랑 속에서 성장한 그녀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유학에서 돌아온 구보 박사와 결혼해서 역시 사랑받으며 살았던, 그러니까 고생을 모르는 사람이랄까요. 하이쿠 모임에 나가도 자기 이름을 대하지 못할 정도로 수줍음을 많이 탔다는데 이 도쿄의 하이쿠 모임에서는 자신의 시가 호명되자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로 소첩은이라고 했다지요. 이에 미즈하라 슈오시가 소첩이란 누구신가요? 라고 해서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규중 부인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도 있군요. 저는 규중 부인은 감당 못해요. 다부진 여자가 좋아요. 혼자 살면서 창가에 꽃을 장식할 줄 아는 기계 있는 여자가 좋습니다. 저는요, 시클라멘 화분을 안고 와서 이게 좋습니다 하고 들이미는 참견쟁이 남자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동시대를 살아온 두 친구는 마주 보며 웃었다. 크리스마스 때부터 시작해서 정월까지는
어디를 가든 가게 안에 시클라멘이 장식되어 있었다. 루리의 집에 있던 기존의 시클라멘은 잘 보살핀 덕분인지 원기를 회복해서 봉오리가 맺히고 다시 빨간 꽃이 소복하게 달렸다. 감자잎처럼 무성하고 적자색 꽃대가 쑥쑥 뻗어 올라와 들쭉날쭉한 꽃잎들이 통꽃을 이루며 달려 있었다. 루리는 빨간 시클라멘을 창가에 도로 가져다 놓고 하얀 시클라멘은 텔레비전 옆에 놓아두었다. 출창이라 해도 삼각창이라서 화분은 한 개만 올려놓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이 자주 이용하는 바에는 젊은 사람들도 가끔 오지만 대개는 중년 아니면 초로의 남자들끼리 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요즘에는 남자들이 각기 중년 혹은 초로의 여성을 대동하고 오는 경향이 짙어진 듯 했다. 그런 커플들은 부부치고는 말이 너무 많고 연인 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격이 있는 태도로 끝도 없이 담소를 나누었다. 마치 말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라는 듯이 오로지 대화만을 나눴다. 다들 대화에 굶주린 것처럼 보이네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말이죠. 측하다가 말했다. 우리 나이가 되면 특히 더하죠. 부인과 대화하는 일 없으세요? 집사람하고 말할 일이 거의 없죠. 집사람은 생활고 자체니까요. 속세의 의리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것 정도라고나 할까. 루리는 이 측하다도 집에서 부인에게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때면 겉으로는 잠자코 듣는 척하면서 내심 어쩔 수 없잖아 하고 뻔뻔스럽게 나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의 얄팍한 인식인지도 모른다. 부부의 연이란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도 여전히 풀어버리기 힘든 무언가로 이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인생을 헤아릴 그 정도의 능력은 루리에게도 있었다. 따라서 츠카다를 만나 두서없는 대화를 즐길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를 쓰고 버리면 된다라고 여겼다. 남자란 쓰고 버리는 존재. 루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그 나이대마다 여러 남자를 만나고 또 그때마다 실패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면서 살아왔다.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라는 생각으로 뒤돌아보는 일 없이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간주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이거면 좋게 이렇게 만나는 것만으로도. 루리는 조용히 술을 마시면서 생각했다. 비슷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연히 말이 통하는 남자를 알게 되어 가끔 만난다. 그것도 시내 바나 작은 요리집에서. 결코 매일 오캔에 라면을 먹고 집으로 불러들이는 일 따위는 하지 않고 말이다. 카운터 끝에 시클라멘 화분이 놓여 있었다. 여기는 분홍색 꽃이었다. 츠카다는 산토리 위스키를 물에 타서 마시면서 저 꽃 영어로 돼지만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라는 말을 해서 루리를 웃겼다. 그러고 보니까 세로로 길쭉하니 볼록하게 모인 꽃잎에서 그런 느낌이 났다. 어머, 싫어요. 그보다도 저 꽃은 일본에 들어오면서 구화초라고 불렸던 거 혹시 아세요? 구화초라고요? 아니요, 처음 듣는 소린데.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꽃이 한데 위로 달려있는 모습이 꼭 화토불이 타오르는 것 같죠? 그러게요. 역시 구화초라고 부르는 게 돼지만두보다는 좋네요. 이 수준은 아무래도 여성 문화 쪽이 더 높군요. 봄부터 여름은 빨랐다. 부티크 이레네는 겨울용품 세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름용품 세일에 들어갈 것처럼 분주했다. 루리는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배우러 다니는 등 이레네의 일에 푹 빠져 지냈다. 루리를 찾는 단골 손님도 생기고
앞으로도 몇 년은 더 여기서 일할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오봉 명절을 끼고 닷새 동안 일해내는 휴업에 들어갔다. 휴가가 시작되기 전 츠카다를 만난 루리는 산인 지역으로 여행을 가자는 제안을 받았다. 근데 이미 어디든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겠어요? 지금은 예약도 잘 안 될 텐데요. 그런 관광지와는 차원이 달라요. 아무도 모르는 벽촌이거든요. 멋진 산 너머 바닷가 마을인데 말이죠. 예전에는 땅이 이어져 있는데도 이웃 마을을 배로 갔을 정도예요. 지금이야 국도가 뚫려서 택시나 버스가 다 다니고 있죠. 근데 묵을 곳은 있나요? 호텔까지는 아니지만 민박집이 있어요. 거기 가면 아주 맛있는 생선을 맛볼 수 있죠. 예전에 회사 일 때문에 그 부근을 지나다가 점심을 먹으러 들렀던 곳이에요. 백일홍이 피어 있고 마을의 묘란 묘는 모두 바다를 향해 있더군요. 백일홍 마을의 묘, 바다를 향하네. 문득 루리는 하이쿠 비슷한 것을 읊조려 보았다. 요 전날 동네 도서관에 가서 구보 요리에의 하이쿠를 조사해 보았더니 그녀의 개인 문집은 없었지만 메이지 다이쇼 시기에 여류 하이쿠 시인집 같은 책에 실려 있었다. 온화하고 조신한 하이쿠려니 생각을 했는데 건강한 그이와 내가 있어 뜨거운 걸까? 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서 말하는 그이는 그녀에게 다정했다는 남편인지도 모르지만 루리는 그 평안한 여자의 인생이 부러웠다. 구보 요리에는 모르기는 몰라도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뻔뻔스럽게 버티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루리는 문득 그 마을의 백일홍이 보고 싶어졌다. 입술에 살포시 미소를 담아 웃는 낯으로 대답했다. 좋아요. 저도 모험소년 단기치가 되어보죠 뭐. 인생의 복잡한 사연을 안다는 건 이런 거라고 말하려나 싶었는데 역시 그런 바보 같은 소리는 하지 않고 츠카다는 한마디로 시정했다. 모험소녀 단코. 얼마 후 츠크모우라라는 작은 호초는 그야말로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촌락이었다. 이 다이라 가문의 패잔병들이 모여 살았던 마을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바닷가 모래밭에는 작은 어선이 끌어올려져 있고 어망이 널려 있었다. 활처럼 희우듬이 굽은 해변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고 바다는 푸르지만 헤엄치기에는 수심이 깊어 보였다. 절구 테두리처럼 방파제가 둘러쳐 있고 그 위에 마을의 집들이 서 있었다. 모래사장은 뜨겁게 달궈져 있었지만 바람은 의외로 시원했다. 추위와 더위에 모두 약한 루리는 마음이 놓였다. 비치지 않으면서 바람이 잘 통하는 포플린 원피스 아래에 속바지를 겹겹이 껴입고 온 터였다. 여름에도 추위를 느낄 나이여서 루리는 하반신을 늘 따뜻하게 유지했다. 선크림도 잔뜩 바르고 나섰다. 일단 햇볕에 타고 나면 원상복구가 어려운 나이였다. 츠카다의 말 맞다나 산중턱에 마을 묘지가 있고 일제히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백일홍은 작은 절 안에 피어 있었는데 노금 우거진 산과 푸른 바다 사이에 선홍색 꽃을 달고 있었다. 역시 다이라 가문의 패잔병이 정착할 만한 곳이네요. 루리는 뜻하지 않게 이런 곳으로 흘러들어온 자신이 꿈처럼 여겨졌다. 자신도 패잔병 같다고 생각하면서 구보 요리에의 온화하고 평안한 시입구에 어느새 반발을 느끼고 있었다. 그와 같은 평안을 손에 넣을 수 없었던 자신의 일생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뻔뻔스럽게 중얼거리는 즐거움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맛이 있어서 못된 기쁨으로 들뜨기 시작했다. 욕실에서 바다가 보이는 거는 좋지만
값싼 신건재로 지은 건물이었다. 하지만 여러 시대, 여러 세상을 보아온 루리는 요즘 젊은이들처럼 복도가 모래로 버석거리네, 문 열고 닫기가 어렵네 하는 따위의 불만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 외진 마을에서는 제법 괜찮은 건물이라고 할 만했다. 햇볕에 그을린 여자가 요리를 가져왔다. 루리 일행 외에 손님이 2팀 더 있는 모양인데 그중 한 팀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었다. 그래도 유카타만큼은 깔끔하게 풀이 먹여져 있었다. 바닷내 나는 방에서 생선 회에 생선구이 등을 실컷 먹고 해가 저물 때쯤 바다를 바라보며 앉았다. 문득 인생 64년 길기도 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 부티크 이레네에서 일하노라면 시간이 빨리 흘러 짧게만 느껴지는데 지금까지의 인생을 종합해 보니 길었던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번 여행에서 처음으로 뭐랄까 인생이 좀 진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싱거웠지만 말이에요. 맥주와 일본주를 적당히 비운 츠카다가 진지하게 말했다. 인생이 진하다는 사람에게 인생은 길다라는 감회를 털어놓을 수는 없다고 루리는 생글생글 웃으며 생각했다. 배에 살은 좀 붙었어도 가냘픈 몸매의 루리는 유카타가 딱 맞고 민트탄 어깨도 우아해 보였다. 루리 세대의 여자들은 20대 초반만 해도 기모노를 입고 다녔다. 전쟁이 끝난 행복을 곱씹기 위해. 그래서 루리는 지금도 오비를 혼자 맬 줄 알았다. 오비는 여성용 기모노의 허리를 감싸는 띠를 말한다. 루리, 참 예쁜 이름이에요. 이름만 못하지요. 그나마도 지금은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도 없는 거리요. 상을 물리고 이부자리를 2채 약간 사이를 띄어 깔았다. 방충망 너머로 바닷바람이 들어와 다다미 방 구석에 놓인 선풍기도 그리고 냉방장치도 필요 없을 정도였다. 우리 부모님은 이름에 너무 연연했던 것 같아요. 루리는 찬기가 들지 않게 여름용 혼이불을 단단히 두르고 바로 누워 말했다. 저번에 말했듯이 오빠는 일찍 세상을 떴는데요. 산호에서 따와서 산타로라고 해요. 언니는 보물 같은 아이라고 해서 다마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죠. 그러고 보니까 너무 좋은 글자는 오히려 해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츠카다는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평소에는 피우지 않는데 오늘은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느긋하게 피우고 싶어졌다면서. 츠카다는 재떨이에 담배를 끄고 누우며 말했다. 수명은 이름과 상관없어요. 다 운명인 것이죠. 루리 씨는 64년, 나는 68년. 잘 싸워왔다고 생각해요. 우리 둘 다 애썼네요.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나지만 루리 씨는 여자 몸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장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잘하셨어요. 울면 안 된다고 루리는 참고 또 참았다. 하지만 츠카다의 칭찬은 돌아가신 루리의 부모님보다 훨씬 앞서 먼 조부의 위로처럼 들렸다. 그런 살가운 말을 평생 처음 들은 기분이었다. 뭐 70, 80, 또 90 먹은 사람이 들으면 고장 60대인 니들이 뭘 안다고 그래? 하고 핀잔할지도 모르겠네요. 츠카다는 울음을 참아내고 있는 루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듯이 밝게 말했다. 루리도 한결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 츠카다 씨. 네? 그쪽으로 가도 될까요? 아, 나도 방금 그 말을 꺼내려던 참이었는데요. 돼지만두 뭐 어쩌고 하는 소리는 말아주세요.
웃음보가 터진 루리는 츠카다의 맨 가슴팍 위에서 계속 웃었다. 그 바람에 츠카다에게 간지럽다며 등을 한 차례 얻어맞았다. 츠카다는 커브가 심한 선로변의 집까지 루리를 바래다 주었다. 오봉 명절 휴가로 메이로켄과 아카네 모두 문이 닫히고 어두운 동네가 되어 있었다. 선로 너머 맞은편 공원에 망루가 설치되고 제등이 쭉 달려 있었다. 봉오도리의 노래가 들려오자 츠카다가 구경 갔다가 바로 전철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맥주 한 잔만 마시고 집을 나섰다. 츠카다가 자고 가겠다고 하면 곤란한데 라고 생각하던 참이었기 때문에 루리는 츠카다의 처신이 마음에 들었다. 즐거운 모임일수록 길게 가져가면 안 된다. 잔치는 끝이 나기 때문에 잔치인 것이다. 생각보다 규모가 큰 봉오돌이었다. 저렇게 큰 망루를 대체 마을 안 어디에다 보관해 두었던 걸까요? 루리가 중얼거렸다. 렌탈한 게 아닐까요? 츠카다는 무미 건조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제가 말이죠. 이 조만간 히로시마 지점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젊은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다시 오사카로 돌아오겠지만요. 단신 부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단신 부임이나 다름없었지만요. 이 사람도 렌탈이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루리는 시원스럽게 말했다. 그럼 히로시마 쪽에 다이라가의 폐잔병 마을 같은 곳을 또 찾아 놓으세요. 오케이, 좋아요. 하지만 오사카에 가끔 올 거니까요. 그래도 이전처럼 옛날 이야기며 추억의 소년 만화 이야기를 안주 삼아 즐겁게 술을 마시진 못할 것이다. 츠카다는 말했다. 저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요. 루리 씨가 살아있다고 여기는 것만으로도 난 감사하고 기뻐요. 잘 있다가 또 만나요. 츠카다 씨도요. 웃는 얼굴로 개찰구에서 헤어졌지만 줄줄이 문을 닫은 상점가를 지나오는 동안 눈물이 나왔다. 그래, 정말이지 우리 나이에는 다시 볼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자 마치 두 사람의 모습이 늙은 수탉과 암탉처럼 여겨졌다. 내일은 이레네도 문을 연다.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루리는 거울을 보면서 눈물을 쓱 닦았다. 보름쯤 지나서 츠카다에게서 엽서가 날아들었다. 그곳은 가을바람이 불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다고 했다. 옛날 사람답게 꽉 차 보이는 글씨체였다. 편지에는 다이라가 폐잔병 마을은 회사 일이 일단락 지어지는 대로 찾아보겠습니다. 라는 말에 이어서 모험소년 단기치로부터 라고 적혀 있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낯선 도시에서 일을 시작하는 츠카다에게 뭔가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루리에게는 정말 잘했어요 라고 말해줄 기량은 없었다. 그래, 집 근처 아카네에서 요전날 발견한 이 가볍고 따뜻한 찬찬코 소매 없는 누비 상이라도 보내줄까? 오사카 남부 패션가의 부티크에는 수입 실크 실내복 같은 것도 있지만 서로 잘했어요 라는 말을 주고받는 세대에게는 어울리지 않겠지. 그래, 폴리에스테르와 면 혼방에 찬찬코가 좋겠어. 이 소포에 보내는 사람 난에는 시클라멘 창이라고 써서 보낼까? 루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그런 존재가 살아있다고 여기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